한국 디스플레이는 영원한 2등이다.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이 무려 200조 원 시장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삼성이 일본 의존도 0%에 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 혁신에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5년 전 한국은 폴더블 기술 93%를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2018 도쿄에서 마침내 기술 전쟁이 시작됐고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소니 나카무라 사업부장이 공언했죠. 한국 기술은 모방의 한계다. 삼성도 LG도 3년 안에 무릎 꿇을 것이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도전은 이제 끝났다. 월스트리트 투자 보고서마다 일본 승리를 점쳤죠. 그런데 2년 후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 QD-OLED 상용화에 성공했고 전 세계가 일본산을 버리고 한국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소니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정체성을 가진 월스트리트 분석가가 목격한 놀라운 역전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기업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공유해주시면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투자 분석가 일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킴벌리입니다. 2018년 도쿄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어요. 골드만삭스 일본 지사 42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도쿄만의 고층 빌딩들이 아지랑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시아 디스플레이 산업 담당 부사장으로 10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투자 분석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기까지 제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항상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계 입양아 출신이거든요. 생후 6개월 때 미국 가정에 입양돼요.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단지 출생증명서에 적힌 한 줄일 뿐이었어요. 동료들 앞에서는 철저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시아계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편견의 시선을 받는 마당에 한국 출신이라는 걸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018년 당시만 해도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여전히 세계 시장의 강자였어요. 소니, 샤프, 재팬 디스플레이 등이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저희 부서에서는 매주 일본 기업들의 투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대부분이 긍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따라올 기업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카무라 히로시 소니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은 특히 오만한 인물이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일본 기술 우월주의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한국은 영원한 2등이라고 공공연히 말했고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제가 한국계라는 걸 모르는 동료들 앞에서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모든 걸 잃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2008년 그 끔찍한 경험 이후로는 항상 신중하게 투자 분석을 했어요. 감정보다는 냉철한 데이터에 의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도 당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은 견고해 보였어요. 기술력도 있고 자본도 충분하고 브랜드 파워도 막강했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갈 무렵 저는 아시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각 기업의 기술 개발 현황, 시장 점유율,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데이터를 들여다보다 보니 조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일본 기업들보다 훨씬 컸어요. 그것도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차세대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QD-OLED, 마이크로 LED 같은 미래 기술들 말이에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기존 기술의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도전이 있긴 하지만 일본의 기술적 우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카무라 같은 사람들의 자신감도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어 보였고요. 그해 가을 저는 우연히 한국에서 온 투자 설명 자료를 받게 됐어요. 박민준이라는 삼성 디스플레이 차세대 사업팀장이 작성한 자료였는데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UTG라는 초박형 유리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폴더블 디스플레이 상용화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박민준이라는 사람은 30대 후반의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어요. 기술이 곧 국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손이를 꺾고 세계 1위 OLED를 만들겠다는 집념의 소유자였죠. 그의 설명 자료를 보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게 차세대 기술 개발에 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고 그 사이에 일본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디스플레이 산업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승부가 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대규모 투자, 안정적인 공급망, 고객사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에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2019년 투자 전망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어요. 소니와 샤프는 매수 추천, 재팬 디스플레이는 보유 추천으로 등급을 매겼죠. 한국 기업들도 언급했지만 일본 기업들의 강력한 경쟁자 정도로만 평가했어요. 나카무라가 연말 투자자 미팅에서 한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도전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협할 수는 없다고 장담했거든요. 그 자신감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민준과 같은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K-디스플레이 프로젝트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강철호 전 삼성전자 임원 출신 정부 고문이 주도하는 20년 장기 전략이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였죠. 2018년의 마지막 날, 저는 도쿄 사무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당시만 해도 그 변화가 제 인생과 정체성, 그리고 전체 업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극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안주하는 모습과 한국 기업들의 조용한 혁신 사이에서 저는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2019년 봄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에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 정도로 여겼는데 점점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민준의 팀이 개발한 UTG 기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울트라 신 글래스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유리를 종이처럼 얇게 만들면서도 수만 번 접었다 펼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술 자료에서만 봤던 것이 실제 제품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도쿄 신문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기술의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카무라도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술은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전히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폴드 출시 발표가 나오자 전 세계 스마트폰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애플조차 폴더블 기술 개발을 서두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본사에서 삼성 기술력 분석을 위해 한국 출장을 가라는 지시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태어난 곳이긴 하지만 30년 넘게 가본 적이 없는 한국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되는 거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첫 느낌은 신기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걸린 한글 간판들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태어난 곳인데 완전히 외국 같았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놀라웠어요. 도쿄 못지않게 발달된 도시였는데 뭔가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고층 빌딩들과 첨단 전광판들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다음 날 삼성 디스플레이 기흥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박민준 팀장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30대 후반의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민준은 저를 비공개 연구소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QD OLED 샘플을 직접 봤는데 색감과 선명도가 기존 디스플레이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이크로 LED 기술도 이미 시제품 단계까지 와 있었고요. 이런 기술들이 일본보다 2, 3년은 앞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설명해준 로드맵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향후 5년간의 기술 개발 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 있었거든요. 단순히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야심이 보였습니다. 기술이 곧 국력입니다. 박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말에서 강한 자신감과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 감탄했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실험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연구원들이 남아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나카무라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도 한국 시장 조사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일본 정부의 제재를 요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기술은 분명히 독자적인 연구 결과였거든요. 나카무라의 반응을 보며 저는 일본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처럼 여유롭게 한국을 내려다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술력이 일본을 위협하는 수준에 올라온 거였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한국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특히 한국 입양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감정이 복잡했어요.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뿌리를 잃고 살아가는 아픔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일본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고요. 결국 저는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향후 1, 2년 내에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이 보고서는 사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민준 같은 열정적인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민준과의 만남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사명감이었어요. 몇 주 후 박민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의 비공개 연구소를 더 자세히 견학할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이번에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기술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투자 분석가로서도 중요한 정보였지만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기술력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방문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QD-OLED 기술은 이미 양산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마이크로 LED는 시제품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샘플들을 보며 저는 말을 잃을 뻔했어요. 색 재현율과 명암비가 기존 디스플레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일본보다 2, 3년은 앞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니나 샤프가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들을 삼성은 이미 상용화 직전까지 끌어올린 거였어요. 박민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K-디스플레이 프로젝트가 이런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K-디스플레이 프로젝트는 강철호 전 삼성전자 임원이 정부 고문으로 참여해서 설계한 장기 전략이었어요. 단순히 기업 차원의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를 키우는 종합계획이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인력 양성, 산학협력, 글로벌 마케팅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자마자 나카무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어요. 그는 한국 기술 유출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일본 정부의 제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경쟁이 아니다. 나카무라가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주장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기술은 분명히 독창적인 연구의 결과였거든요. 유출이나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개발된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일본 언론들도 나카무라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급성장 뒤에 숨겨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고 요미우리 신문은 기술 주권 수호라는 명분으로 한국 견제론을 펼쳤어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애플이 삼성의 차세대 아이폰 OLED 독점 공급 계약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터졌거든요. 이는 정말 폭탄급 뉴스였어요. 애플이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한국 업체를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으니까요. 한편 한국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이라는 카카오벤처스의 젊은 투자 심사역이 한국 디스플레이 스타트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실리콘밸리 유학파인 20대 후반의 최유진은 불가능을 투자한다는 모토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최유진의 투자 철학은 독특했어요. 기존 대기업들이 하지 않는 영역,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였죠.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이페이퍼 같은 미래 기술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었어요. 이런 움직임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저력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벤처캐피털, 스타트업까지 모든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일본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 개인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한국 입양기관을 다시 찾아가서 제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남아 있었어요. 저를 낳은 어머니는 당시 19살이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죠. 그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한국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이제 부끄러워할 나라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나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무시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반박했죠. 처음에는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제 분석이 맞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나카무라는 여전히 한국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투자자들도 일본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들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기업들 편에서 한국을 견제할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은 명확했어요. 저는 투자 분석가로서 진실을 말해야 했고, 한국계로서도 더 이상 제 뿌리를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결정이 앞으로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본 지사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분석가로 찍힐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할 거라고 말이에요. 2019년 가을이 깊어갈 무렵 디스플레이 업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OLED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는 발표였어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애플이 일본 업체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 업체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재팬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애플의 주요 파트너였어요. 아이폰 초기 모델부터 꾸준히 액정 디스플레이를 공급해왔죠. 하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완전히 배제당했습니다. OLED로 전환하면서 기술력에서 뒤처진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나카무라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기술적 우위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삼성 주가는 급등했고 재팬 디스플레이 주가는 폭락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강철호 고문이 주도한 K디스플레이 국가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연간 10조 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관련 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도 발표됐죠. 강철호 고문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삼성전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죠. 정부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을 수립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한국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준비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던 거죠.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정부 정책,
기업 투자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편 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계속해서 제 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됐거든요. 입양기관에서 받은 자료들을 여러 번 읽어보며 저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입양기관 직원의 도움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낳은 어머니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이었고 부산 출신이었어요. 미혼모였던 그분은 당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록을 보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그 시대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이 있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준 결정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지난 30년이 얼마나 의미 없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부끄러워할 나라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나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서울지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에게 관련 업무를 맡겠냐는 제안이었어요. 한국 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현지 경험을 인정받은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도쿄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고민한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저는 동료들에게 조금씩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한국계 입양아라는 사실과 함께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며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동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데이비드, 그래서 당신이 한국 기업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거군요. 한 동료가 말하더라고요. 당신의 분석이 맞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제대로 예측한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하지만 나카무라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삼성 선택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저는 삼성의 기술이 완전히 독창적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UTG 기술만 해도 일본이 시도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기존의 플라스틱 필름 대신 초박형 유리를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죠. 더욱이 한국 정부의 K-디스플레이 프로젝트는 투명하게 공개된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 모든 것이 합법적인 지원 정책이었어요. 일본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하지 않았을 뿐이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2020년 전망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예정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급성장과 일본 기업들의 위기를 정면으로 다뤄야 했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데이터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감정이나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연구개발 투자는 소니의 3배, 특허 출원은 5배, 신제품 출시 속도는 2배 빨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전체 디스플레이 생태계의 발전이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품업체, 연구기관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런 생태계 경쟁력은 단시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거였죠.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과감한 예측을 했습니다. 향후 2년 내에 한국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고 일본은 3위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말이에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전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도약이었거든요. 기존 기술의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였죠.
연말 투자자 미팅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히 일본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던 펀드 매니저들은 당황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미래는 한국에 있다고 말이에요. 2020년 1월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 8K QD OLED 디스플레이를 공개한 순간 전 시장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질이 기존 디스플레이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색감의 생생함과 명암비 그리고 시야각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일본 제품들보다 30%나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훨씬 뛰어났거든요. 박람회장에서 만난 각국 바이어들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유럽 가전업체 관계자는 이런 제품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즉석에서 대량 주문 의사를 밝혔어요. 미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죠. 삼성 부스 앞에는 항상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업체들의 부스는 한산했어요. 소니와 샤프도 나름대로 좋은 제품들을 전시했지만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 앞에서는 빛이 발했습니다. 특히 소니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자신들이 기술 선도업체라고 자부해왔는데 완전히 뒤처진 걸 실감한 거죠. 박람회 둘째 날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소니 주가가 하루 만에 15%나 급락한 거예요. 삼성의 신제품 발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반면 삼성 주가는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누가 승자인지 명확하게 판단한 거였어요. 나카무라는 긴급 이사회에 소집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소니 경영진들이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대응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사실상 나카무라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카무라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커리어가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죠.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이런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거니까요. 박람회 마지막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 보고서에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몰락과 한국의 완전한 승리를 공식 선언하기로 한 거예요. 이는 정말 무거운 결정이었어요. 제가 10년간 일해온 도쿄지사의 기존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분석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결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공개했어요. 술 한 잔을 마신 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생후 6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됐죠.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걸 보니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동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한 동료는 그래서 당신이 한국 시장을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거군요라고 말했어요. 다른 동료는 당신의 분석이 맞았어요.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30년 넘게 숨기고 살았던 비밀을 털어놓은 거였거든요. 더 이상 한국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사 설립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 총괄을 맡겠다는 지원서도 제출했어요. 미래는 한국에 있다는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업계 전반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앞다퉈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어요. 모건 스탠리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강력 매수로 LG 디스플레이를 매수로 등급을 올렸죠. 반면 일본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았고 소니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매각 검토 대상에 올랐어요. 시장이 냉정하게 현실을 반영한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박민준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기술 투자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글로벌 투자자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답했죠. 설명회에서 박민준이 발표한 미래 로드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이 향후 5년 내에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곧 국력이고 혁신이 곧 미래입니다. 박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말에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설명회 후 저는 박민준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진들이 지난 10년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자세히 설명해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박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따라잡기도 벅찬 상황에서 추월한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험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과 집념을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도전한 거였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3월 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아이패드에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독점 공급받기로 했다는 발표였어요.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까지 삼성이 독식하게 된 거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니 주가는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나카무라는 결국 사임했고 소니는 디스플레이 사업부 매각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상징적인 인물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착잡했어요. 나카무라 개인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도 나름대로 일본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였죠.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온 거라고요. 일본의 시대는 끝났고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0년 봄부터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니의 디스플레이 사업부 매각 검토 발표를 시작으로 연쇄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 산업이 몰락하는 모습이 얼마나 빠르고 냉혹한지 실감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상황은 특히 심각했어요. 애플 계약을 완전히 잃은 후 매출이 반토막 났고 결국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중 하나였던 회사가 불과 2년 만에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시장의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나카무라의 사임 이후 소니 내부 분위기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인정하고 틈새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삼성과 정면 승부를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새 사업부장이 사내 회의에서 한 말이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대신 우리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죠.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샤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대만의 폭스콘에 인수된 후 중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삼성과 LG의 공세 앞에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 전체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10년을 보낸 제 자신에게도 씁쓸함이 있었어요. 동료들 중에는 실직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야말로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골드만삭스 서울 지사 설립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아시아 총괄로 발탁됐어요. 회사 차원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한국에서 찾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죠. 서울지사 설립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온 거였거든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여기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서울지사 사무실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마련됐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40층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거죠. 도쿄 사무실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어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팀을 꾸리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현지 직원들과 외국인 전문가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글로벌 수준의 투자은행을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특히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화된 전문팀을 꾸리는데 집중했어요. 팀원 중에는 최유진도 있었습니다. 카카오벤처스에서 활약하던 그가 골드만삭스로 이직한 거였어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그의 전문성이 필요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쌓은 경험과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인재였죠. 불가능을 투자한다는 제 모토는 여전히 유효해요. 최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더 큰 스케일로 그 철학을 실현해보고 싶어요. 차세대 기술들이 상용화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거죠. 서울지사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것이 주요 업무였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유럽 시장 확대,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증설, 중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기술 수출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K-디스플레이 글로벌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강철호 고문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윈윈하는 모델을 추구했죠. 강철호 고문과의 미팅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는 거였어요. 일본을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죠. 우리는 일본을 이기려 한 게 아닙니다. 강철호 고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세계를 놀라게 하려 했던 거예요.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의 성과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성장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하루아침에 이뤄진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치밀한 준비가 결실을 맺은 거였죠. 한편 일본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 재건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죠. 실제로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본 업체들은 아직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투자 시장의 반응도 냉정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관련 펀드들은 연이어 손실을 기록했고 한국 관련 펀드들은 큰 수익을 올렸어요.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방향을 바꾼 거였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게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미래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한 거였죠. 서울에서의 첫 해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느꼈어요. 골드만삭스 서울지사는 아시아 지역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에서 일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한국계라는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으며 한국 정부가 정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K디스플레이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디스플레이 기술 표준을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강철호 고문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이 계획은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지켜보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일본을 따라잡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는데 이제는 세계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였거든요. 한국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기술 공유와 상생이었어요. 한국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철학이었죠.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술 패권을 독점하려는 게 아닙니다. 강철호 고문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했어요. 모든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오자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박민준에게 일본 기업들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술을 무시하고 견제했던 일본 기업들이 갑자기 협력하자고 나선 거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박민준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경쟁에서 이겼지만 이제는 상생해야 한다며 관용을 보인 거였습니다. 그의 성숙한 자세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승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우리가 목표로 한 건 일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박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였죠. 이제 함께 더 큰 시장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품격을 느꼈어요. 단순히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나카무라가 한국을 방문해서 박민준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 거였습니다. 한때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그가 직접 협력을 요청하러 온 거였죠. 나카무라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한 자세로 박민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가 틀렸습니다. 나카무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소니의 경험과 삼성의 혁신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박민준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카무라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과거는 과거라고 했어요. 앞으로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손을 내밀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화해 무드는 업계 전체로 확산됐어요. 샤프도 LG 디스플레이와 기술 협력 협정을 맺었고 재팬 디스플레이는 한국 중소기업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골드만삭스 서울지사도 이런 변화에 적극 동참했어요. 한일 기업 간 파트너십 투자 펀드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경쟁만 할 때보다 협력할 때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최유진도 이런 변화를 반겼어요. 제로섬 게임보다는 플러스섬 게임이 훨씬 의미 있다며 새로운 투자 기회들을 적극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과 일본 대기업이 협력하는 모델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혁신이 시작될 것 같아요. 최유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협력하면 훨씬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디스플레이 산업에 새로운 전성기가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일 협력 프로젝트들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소니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VR 디스플레이는
기존 제품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성능을 보였어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 결과였죠. 한국의 기술력과 일본의 정밀함이 만나니까 정말 대단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박민준이 뿌듯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쟁만 할 때는 몰랐는데 협력하니까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변화는 중국과 대만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일 연합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시아 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했어요. 아시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죠.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경쟁보다는 협력, 독점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문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됐어요. 한국의 성취가 곧 제 자부심이 된 거였죠. 특히 미국 본사에서 아시아 지역 총괄로 승진 제안이 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계라는 배경이 오히려 강점으로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한국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리더로 확실히 자리 잡았고 동시에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제시한 해였어요.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제 개인적인 성장이었습니다.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성취를 이뤄낸 거였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요. 2023년 봄 서울에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아시아 디스플레이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코엑스에서 열린 거예요. 한국이 주도하지만 일본, 중국, 대만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 모델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골드만삭스 아시아 총괄로 참석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출범식장에는 각국의 주요 기업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으로 승진해서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있었고 나카무라도 소니 고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강철호 고문이 기조연설에서 밝힌 비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0년 계획의 진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거였어요. 한국이 90년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디스플레이 패권 전략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죠. 우리는 일본을 이기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철호 고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세계를 놀라게 하려 했던 거죠. 기존 질서에 도전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정부 정책, 국제 협력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설계됐던 거였어요. 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표준 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각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됐어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미래 기술들의 글로벌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죠. 박민준이 발표한 로드맵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향후 10년간 디스플레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였거든요. 단순히 화질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이었어요. 우리는 디스플레이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고 해요. 박민준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평면적인 화면이 아니라 3차원 공간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만드는 거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세상을 현실로 만들겠어요. 출범 식후 열린 만찬에서 저는 정말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디지털 혁신 공로상을 받게 된 거예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점을 인정받은 거였죠. 상을 받으며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30년 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됐던 아이가 이제 한국의 성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던 시절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오히려 그 배경이 제 가장 큰 자산이 된 거였죠.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을 이해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상 소감에서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낯선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혁신과 포용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만찬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도 정말 의미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게 아니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유럽연합 대표단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K-디스플레이 이니셔티브를 벤치마킹해서 유럽 버전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큰 시장을 만들어가는 한국의 접근법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정말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칼럼 기고를 요청한 거였어요.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에 대한 분석을 써달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어요. 칼럼 제목은 How Korea Surprised the World로 정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되 제 개인적인 경험도 함께 담고 싶었거든요. 한국계 입양아에서 투자 분석가가 되기까지의 여정과 한국의 성장 과정을 연결해서 쓴 거였어요. 칼럼에서 저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장기적 비전과 치밀한 전략, 둘째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 셋째는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문화였어요.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라고 분석했죠.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넘어선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로운 혁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기술 개발과 인간적 가치를 조화시킨 한국의 접근법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칼럼이 게재된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성장 스토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에서 잇따라 한국 특집 기사를 냈어요. 더욱 의미 있었던 건 개인적인 연락들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한국계 입양아들로부터 감사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내용들이었죠. 그런 반응을 보며 제 칼럼이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을이 되면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투자 펀드를 만든 거였어요.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제 한국 시장 전문성을 결합한 독특한 모델이었죠. 펀드 이름은 코리아 이노베이션 글로벌 펀드로 정했어요. 한국의 혁신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걸 돕겠다는 의미였죠. 초기 규모는 10억 달러로 설정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워낙 뜨거워서 20억 달러까지 확대됐어요. 최유진도 이 펀드의 핵심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그의 전문성이 필요했거든요. 함께 일하면서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최유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지 시장 진출 전략부터 파트너십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는 지난 5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한국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 올렸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성장 모델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간 거였어요. 이런 접근법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서울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태어난 이 도시가 이제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한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제 칼럼 제목이 현실이 된 거였죠. 기술력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협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이에요.